지금 몇 번째 지금 우려먹을 대로도 우려먹고 또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걸로 정치화돼서 청와대가 가해자가 되는 이 구도로 방향을 다시 짜서 응전하는 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허현주 국장님과 연관된 내용 중에 저희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다시 자리를 모셨습니다. 사실 이제 소위 깜빵이라고 하죠. 그 구치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걸로 연관돼서 이제 그렇게 재판을 받고 계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그 연루가 되셨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건 자체는 외부에 알려지기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 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연루된 사건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관계된 분들이 공동 피고인으로 여러 분 계신데 이제 대표적인 분들은 김기춘 실장님하고 조윤선 수석 그리고 뭐 신동철, 정관주, 뭐 비서관 이런 분들 몇 분이 계시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내막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시초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3년 10월과 11월 사이에 감사원에서 당시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 중에 이제 보조금이 지금 윤명 사건으로 많이 문제되는 그런 보조금 관련된 일인데 보조금 사용 일부가 좀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작게는 2, 300만 원부터 조금 큰 규모는 한 1,000만 원에서 1,000원 요 사이 뭐 그렇다고 뭐 수억 뭐 이런 건 아니고 각 단체별로 그런 어쨌든 감사원의 조사에서 이런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그런 걸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그게 언론에 좀 보도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김기춘 실장님께서 보조금 관련된 관해서 이걸 국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한 푼 한 푼 냈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혈세가 그렇게 함부로 쓰여지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보조금의 지금 실태를 제대로 조사를 해라. 감사원 발표가 있으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라. 이제 그런 지침을 주신 걸로 들었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이제 각 부처나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실에서 그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조사 과정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좀 문제가 됐던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돼서 그 중에 자금이 일부가 또 반정부 단체로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포착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이 그냥 유용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정부 단체까지 흘러간다면 이건 좀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반정부 단체나 반국가 단체로 자금이 국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들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문체부에서 그럼 어떤 단체나 어떤 인물로 돈이 쓰여졌거나 또 쓰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문체부나 또 해당 비서관실, 문체비서관실 또 제가 소속돼 있던 소통비서관실 이런 데서 관련한 이제 사전 조사 작업을 한 거죠. 그 조사 작업을 했던 리스트들이 쪽 단체들 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위험성 있는 리스트들을 이제 아마 만들었었고 그 과정에 일부 이제 개선 방안이 보고가 된 걸로 재판 과정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적폐청산으로 사건이 엮이면서 마치 원래 좌파 단체를 어쨌든 이제 반정 정부가 죽이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시작된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렇게 이제 사건을
검찰이나 이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도를 했고 언론도 그런 편파적인 내용을 과중하게 보도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런 정적 제거용, 좌퍼 죽이기용으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게 됐고 재판도 그런 과정으로 검찰이 몰아친 것이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작은 그런 보조금의 실태, 유용되는 것, 반정부 단체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다가 그 대상이 될 만한 단체나 개인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 실행도 하지도 않았고 모아놓은 것인데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걸로 정치화돼서 이제 사건화되면서 그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그런 것까지 비화가 된 사건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일명 민간단체, 보수단체를 정경련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사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다가 강요죄까지 적용을 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사건이죠. 근데 사건의 내막은 좀 간단한데 2014년 초반에 2013년도 하반기부터 김기춘 시장님이나 정무수석이 이제 사회단체들 인사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국정의 현안이라든가 또 정부 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고언들을 이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그 이제 그런 간담회 소통 간담회 과정에 일부 인사들이 이제 그중에 원로 그분들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부가 국고로 지원할 수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정경련 같은 경제 단체가 민간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일시적으로 지원을 좀 하도록 청와대나 정부가 좀 정경련에 이야기를 좀 잘 해주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몇 분이 하셨고 그런 내용이 김기춘 시장님이나 정무수석들이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해서 관련된 의견을 담당하는 비서관한테 그 원로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큰 무리가 없으면 정경련에서 좀 지원을 비영리 민간단체들이나 보수단체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봐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담당했던 신동철 비서관께서 정경련 그 부의장과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상무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보수단체 좀 지원 요청을 좀 했고 그쪽에서도 흔쾌히 지원하겠다. 다만 이제 자기들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정경련에서 그러면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게 좋겠는지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주시라 해서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단체들을 좀 우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이제 예상 지원 금액을 이제 정경련에 요청을 했던 거죠. 정경련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 중에 한 3개 정도 단체는 자기들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 뭐 정경련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라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협조를 무슨 강압적 방식을 하거나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정경련이 90년도 후반부터 그런 민간단체, 보수단체를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 10몇 년간 쭉 매년 약 한 작게는 한 60억에서 70억, 많게는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의 그런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의 일환으로 쭉 진행하던 것에 청와대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협조를 더 요청을 한 상황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건이 그게 비화돼서 나중에는 정경련을 압박을 해서 이제 강요를 해서 그 협조가 그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처럼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됐고요. 사건 초기에는 정경련 관계자들도 검찰의 조사를 2016년도 10월에도 받고
17년도 초반에도 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수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지원한 성격이었다. 뭐 청와대가 강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성격이보다는 대체로 자격이 있는 단체들이었고 또 자기들도 계속 해온 그 지원 대상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초반에 정경련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다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강요라든가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했던 행위라든가 이런 걸 법적으로 이걸 따져서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사건을 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시키려면 정경련이 피해자가 되는 그리고 청와대가 가해자가 되는 이 구도로 방향을 다시 짜서 사실상 정경련에 상당한 압력을 만일 너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강한 압박이 정경련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정경련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이제 협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후부터는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 거다. 만약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원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정경련 단체부터 뭐 소속된 그 대기업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겠다는 공포심도 있었고 또 뭐 대통령 순방 때 혹시나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국가적으로 어떤 경제단체 지원을 하거나 기업 지원할 때 그럴 때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청와대 요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게 되죠. 정경련 관계자들이. 검찰은 이제 그 구도화에서 사건을 다시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서 정경련이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그리고 강요라고 하는 강요죄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본래 이제 청와대 당시 이 사람들이나 정경련 사람들이나 보수단체가 좀 활발하게 자기 기반을 민간단체에서 가지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나 동일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경련도 그런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또 함께 가는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협업의 대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협조 요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건이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구도가 짜여졌고 결국은 그게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유죄의 근거가 돼서 이제 김기춘 시장이나 조윤선 시장 다 이제 유죄로 다 받았고요. 다만 형을 이제 직접 그로 인해서 징역형을 산 사람 저하고 이제 김기춘 시장이 그걸로 징역을 좀 살게 되었죠. 사건의 내막은 그렇습니다. 오늘이 6월 17일인데 오늘도 그 김기춘 실장님 그 재판 소식이 있었습니다. 4년 구형을 했다고 검찰이 그런 기사를 오늘 잠깐 봤는데 실례지만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걸로 정확히 몇 년을 그 보역하시게 됐죠? 예. 제 사건의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1심, 2심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판결을 했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유죄, 다만 강요죄는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해서 파기 환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 환송이 돼서 4월 29일 날 첫 재판이 있었고 첫 재판에서 간단한 이제 변론, 뭐 자기 진술 이렇게 하고 검찰에 구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체 이제 김기춘 실장님부터 해서 새로 재판 받는 분이 8명인데 그 중에 이제 3분을 빼고는 다 당일날 구형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3분은 김기춘 실장님, 조윤선 장관 그리고 현교안 수석 요 3분은 중간에 재판을 한 번 더 변론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은
중간에 변론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그분 세 분만 오늘 따로 이제 구형을 그렇게 했고 7월 초 정도에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재판 일자는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 예정하기 한 7월 초 정도에 최종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살았고 김기춘 실장님은 지금 자녀 형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셨는데 만일 현재 상태로 2심에서 받았던 형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자녀 형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강요죄가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재판부가 형량 조정이나 또는 집행유예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좀 다행히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 실장님이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좀 하반기로 넘어가야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 사건 외에 이제 최근에 또 무슨 세월호 사건 또 이런 걸 막 또 들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도 김기춘 시장님, 김관진, 김장수 실장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일부 인사들은 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써 지금 몇 번째 지금 우려먹을 대로도 우려먹고 또 그 정권이나 이런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정치적 박해를 계속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 정부가 얼마나 야멸차고 야수적인 그런 정부인지를 이제 그런 사건 과정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 자체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당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당하고 있는 거를 언젠가는 그 몇 배로 되갚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현 정부의 많은 저희가 잘 몰라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잘못도 많은데 그 보이지 않는 많은 것까지 정말 탈탈 털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역사는 이제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게 마련이니까 지금 친북 종북 좌파들이 국가 전체를 이제 해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사회의 세력 내에서 주류 세력은 이미 교체가 됐고 전 사회적으로 좌파 세력이 거의 모든 분야 저기 지자체까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뭐 이런 지식인 그룹만이 아니라 지자체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류는 이제 좌파가 돼버렸습니다. 정치 세력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한국에는 고유하게 여전히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시장 경제가 우리 사회 발전의 근본 동력이었다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전하는 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좀 하루빨리 다시 권력 교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힘을 결집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발근의 광장에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부탁드린다면 그런 응전의 과정에 함께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박 대통령이 또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이 박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상황을 정치 상황을 우리가 좀 만드는데 힘을 집중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얘기로 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오디오북 시공간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